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국내 설렁탕집 유리창에 붙었던 6명 합석 가능 안내문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오늘부터 모임 인원과 영업 제한 조치를 완화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선데요. 수도권 지자체는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시점을 한 주 늦춥니다. 아쉬웠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간다고 좋아하고 카페에서 커피 마셔서 행복한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일상이란 이렇게 훅 들어오는 변수가 생겨야 비로소 소중해지는 모양입니다. 7월 1일 목요일 하반기의 첫날 경제발전소, 저는 박연미입니다. 잠시 후 10분 경제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연령별로 특정 사기 수법에 취약하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연령별로 한번 알아보고요. 국내 제조업 3분기 경기가 2분기보다 좋아질 거라는 소식도 있네요. 그리고 오늘부터 적용되는 52시간 근무제 확대, 그리고 고용보험 확대 관련 고용노동부의 박화진 차관 연결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의식주연구실, 우리나라 빵이 미국, 유럽에서 그렇게 인기라고 합니다. 빵의 종주국들이 한국 빵에 열광하는 이유가 뭘까요? 취재한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봅시다. 매주 목요일에 국제 소식 전해드리는데요. 오늘은 7월 4일까지 코로나 독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미국의 방역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현재 미국 상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증시 갈게요.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미국 증시를 보니까 또다시 지수별로 시소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혼조세 마감이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주가가 지지부진하던 약간은 지루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좀 좋은 요인들은 6월 ADP라는 민간 기관에서 집계하는 민간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잘 나오는 호조세를 기록을 했지만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관망 심리, 또 델타 변이의 미국 내 확산 우려, 그리고 최근 단기적으로 주가가 좋았던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됐다는 점이 장중에 주가의 상승세를 제한을 하면서 혼조세를 시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카플란 댈러스 여는 총재가 또 등판해서 올해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고 이를 이유로 연말보다 좀 더 이른 시점에 테이퍼링을 단행하기 원한다고 언급을 했지만 이렇게 이 카플란 총재는 이미 많은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서도 매파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던 만큼 증시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잠깐 말씀하신 민간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네. 좋았거든요. 이게 네네. 경제 상황을 보면 고용이라는 게 사실 가장 나중에 데워지는 윗목 같은 거라 고용 그렇죠. 시장이 좋아진다고 하면 경기가 정말 좋아지는구나 싶은데 이제 고용 시장 본격적인 회복세에 접어드는 건가요? 시차의 문제는 있을 뿐이긴 한데 저는 아직까지는 되게 우리가 드디어 본격적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라고 안도하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6월 ADP 민간 고용이 지금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였지만 저희가 이제 ADP 고용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미 농무부의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ADP 고용이 잘 나왔다고 해서 이게 바로 항상 비농업분 고용 지표의 호조로 이어지진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6월 초에 5월 ADP 고용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지만 이틀 뒤에 발표된 5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오히려 쇼크를 기록했던 경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주 남은 기간 동안에는 금요일 날 발표 예정인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 경계 심리가 계속해서 증시에 좀 남아있을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또 투자의 귀재들은 이런 시장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도 궁금하기는 한데 미국에 네. 계신 분이죠. 우리 오마하의 그렇죠. 현인,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 할아버지께서 네. 인터뷰를 하셨는데 코로나가 경제 전반에 극도의 불균형을 만들었다. 아직도 시장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 인터뷰만 보면은 주식시장 향후엔 좀 힘들다,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워렌 버핏이라는 이 투자 대가분께서 미국 경제나 주식시장을 부정적으로 바라봤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한 거는 일종의 전염병, 또 사이버 테러, 핵무기 등 국가의 위기 관리 능력을 키울 필요가 있다. 즉 경각심을 갖자는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또 이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융 산업에서 유행하고 있는 ESG 투자, 다시 말해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쪽과 코드가 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워렌 버핏의 이번 발언은 주식시장의 위협적인 발언이 아니라 오히려 ESG 투자를 장려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한 번 더 조성했다라고 좀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고 계신다는 건데 우리 증시는 네.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네, 지금 소폭 하락세로 출발을 했고요. 코스피 기준으로 마이너스 0.1에서 0.2%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업종이나 종목별로 보면은 어제 주가가 좋았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전일 장마감을 발표한 미국의 반도체 회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시간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좀 빌미로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고 있고요. 지금 대부분 업종들 간에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고요. 방송 끝날 때 다시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선정해서 녹용 선물 세트 보내드리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평론가 박연미가 진행하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4887님,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유용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출첵하고 싶었는데 신호대기 중에 번개같이 보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전운전하세요. 6287님, 항상 듣고 경제지식 쌓아가는 경린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듣겠습니다. 네, 저희도 하반기에 더 힘내서 좋은 소식 많이 가져올게요. 매일 아침 쏟아지는 경제뉴스, 아침에 10분만 투자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10분 경제. 보이스피싱 피해자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연령별로 특별히 취약한 사기 수법이 있다고 하네요. 어떤 거 조심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리고요. 국내 제조업체들의 3분기 경기 전망이 괜찮다고 합니다. 또 하반기 주택시장은 정부의 연이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좀 더 뜨거워질 것 같다. 이런 전망도 있네요. 자세한 소식 한겨레 신문의 이지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서민들 주머니 털려는 이런 수법들이 아주 교묘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이 연령대별로 피해 양상이 좀 다른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설문을 돌려봤는데요. 연령별로 특정 보이스피싱 수법에 취약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20대 이하는 전화로 검찰을 사칭해서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유형의 범죄에 피해를 입은 경우가 전체의 50%가 됐고요. 3040의 경우는 금융사를 사칭해서 저리에 대출해주겠다, 지금 가지고 있는 대출 저리로 바꿔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는 방식의 범죄에 가장 취약했습니다. 그리고 50대 이상은 가족에 가장 약했는데요. 문자로 자녀를 사칭해서 휴대폰 고장났다, 지금은 보내는 링크를 확인해달라 라면서 원격 조정 어플을 설치하는 유형의 범죄가 가장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모르게 개인정보를 탈취당해서 계좌가 개설되는 그런 경우는 주로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디지털에 얼마나 가까우냐, 그리고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뭐냐, 이 폐부를 찌르는 아주 영악한 수법 같은데 보이스피싱 걸러내는 방법도 있겠죠? 일단 그 보이스피싱 유형을 먼저 파악하고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 전환해준다는 전화 100% 보이스피싱이고요. 수사기관에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고 하면서 전화 오는 것들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하고, 가족을 사칭해서 모르는 번호로 오는 송금 요구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게 골든타임이 30분이라는 점이에요.
이게 100만 원 이상 입금을 하면 30분 동안 ATM을 통해서 인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30분 이내에 피해를 인지하면 네. 얼른 연락을 해서 그 해당 계좌의 지급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휴대폰이 고장나서 엄마 아빠 돈 보내주세요 이런 경우가 사실 드물잖아요. 이런 일이 있으면 자녀분들에게 꼭 전화를 해서 다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제조업체들 3분기 경기 전망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7년 만에 가장 낙관적인 전망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경기 전망 지수 BSI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지수가 100 이상이면 다음 분기의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고요. 100 이하면 그 반대를 나타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에 전국 제조업체 한 2,400여 곳을 조사를 했는데 3분기 경기 전망 지수가 103을 기록해서 2014년 3분기 이후 처음으로 100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7년 만에 처음으로 낙관적 전망이 나온 겁니다. 그래요. 이렇게 분위기가 좀 달라진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미국이나 중국처럼 주요국 경기가 좀 좋아지면서 우리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국내 백신 접종률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좀 보시면 미국 공공 인프라 확대 정책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펼치고 있죠. 이 정책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계 업종이 경기 전망 지수가 120으로 체감등이 가장 좋았고요. 그리고 내수 회복 기대 때문에 IT, 가전, 식음료 등 소비재 쪽도 경기 전망 지수가 100 이상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군요. 하반기에 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도 집값이 지금 상투니까 패닉바잉 하지 말아라 이렇게 거듭해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택시장 전망치는 점점 올라가는 모양이에요. 예,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올해 주택 경기 전망을 내놨는데요. 올해 1년 동안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이 5%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러면 지난해 6.5%입니다. 이러면 지난해 상승률인 5.4%를 넘어서게 되는데요. 수도권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6.5% 상승하고 지방은 4.4%로 지난해 4.3% 오른 것보다 상승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가도 임대차 3법 시행 때문에 그 매물 잠김 효과가 나타나서 하반기에도 2.3% 오른다는 전망인데요. 연간으로 치면 전세값 상승률이 5%, 그래서 지난해보다 오름폭이 커질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집값, 전세금 참 많이 올랐다 체감하는 분들이 많은데 도대체 이 꼭지점이 언제가 될지 전문가들 의견은 어때요? 일단 홍남기 부총리는 지금 상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네. 전문가들은 집값 정점이 언제 도래할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사년에서도 그 역대급 유동성이 그 수년간 자산으로 계속 집중이 돼서 고점에 위치해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래서 수요자들이 단기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그 신뢰를 좀 거두고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지만 또 동시에 매도인 입장에서는 그 시장 매물을 내놓을 유인이 너무 줄었고 그리고 다주택자 비율이나 증여 거래 추이를 볼 때 수요보다 매물이 적은 상태가 지속될 것 같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와서요. 지금 아직은 정말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아직까지는 수급 상황이 좀 좋지 않아서 하반기 시장을 좀 더 지켜봐야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까지 한겨레 신문의 이지혜 기자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7142님, 들어도 이해해도 실천은 잘 안 돼요. 문의사항 있습니다. 여러 은행에서 저리 대출해준다는 메시지가 자주 오는데 믿어도 되나요? 낚시인가요? 물어보셨는데요.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그 은행들의 이름을 사칭한 낚시일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대출 받으러 가실 때 보면 굉장히 깐깐하게 심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심사하는 은행이 나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금리를 낮춰드릴게요. 대출 받으세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게 혹하지 않으시는 게 좀 안전하게 대출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요. 자, 오늘부터 달라지는 것들도 좀 알아볼게요. 오늘부터 노동시장에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제도가 적용된다는 것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12개 직종,
특수 형태 근로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인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는 건지 고용노동부의 박화진 차관님 연결해 알아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차관님. 2018년 3월에 우리가 주 52시간제 도입한 다음에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 이제 50인 미만 사업장이 오늘부터 도입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작은 회사들의 준비 상황이 어떨지 좀 궁금하네요. 네네. 저희가 50인 미만 사업장들 준비 상황 확인하기 위해서 작년 12월,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서 실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두 조사 모두 현재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다는 답변이 80%가 넘고 올해 7월부터는 준수할 수 있다 하는 게 90% 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상당 부분 준비가 된 것으로 일단은 보이고요. 다만 업종에 따라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유예 기간도 좀 주시고 그동안 그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에 따라서 기업들에게 여유를 좀 더 줘야 한다 해서 한 번 더 연장이 되기도 했는데 현장에서는 이렇게 준비할 시간을 줬지만 그래도 영세 제조업, 뭐 뿌리 산업은 여전히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에 네네. 대해서도 정부가 나름대로 대책을 가지고 계시죠? 네, 지금 뿌리 산업을 비롯한 그 소규모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 조사에서도 법 준수가 좀 어렵다 하는 기업들의 비중이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사정이 어렵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의 기본적인 문제는 중소제조업종에서 사람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인력난에 처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주 52시간제를 수용을 하려면 사람을 조금 더 채용하거나 여러 가지 변화를 줘야 되는데 네. 거기에 따르는 비용도 좀 부담이 되고 그런 부분들을 어려워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기업에서 계도 기간을 더 달라 또는 시행을 더 유예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는데 이미 3년의 기간이 경과했고요. 네. 이게 시행을 유예한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5개월, 6개월이나 1년 지나면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완 입법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은 일이 좀 많을 때는 조금 더 집중해서 일하고 일이 적어지면은 좀 적게 일할 수 있도록 미리 노사가 합의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탄력 근로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탄력 근로 할 수 있는 기간을 좀 늘려가지고 일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평균적으로는 52시간을 지키는 이런 제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가 고장이 나거나 갑작스럽게 주문이 들어와가지고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하면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이렇게 경우에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52시간 초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거는 특별 연장 근로라고 이름을 붙이는데요. 그런 제도도 마련이 되어 있고 또 30인 미만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년 말까지는 8시간을 더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60시간 정도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더라도 여러 가지 보완적인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제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들을 통해서 현재의 어려움을 좀 같이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차관님 그런데요. 작은 회사들은 일단 노조가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노사 간의 그 협의라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말씀해 주신 탄력 근로제나 특별 연장 근로제가 있는데 제도에 대해서 사업주가 잘 몰라서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 어려운 회사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요. 기업들이 이제 최근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뭐 탄력 근로제다, 선택 근로제다 하는 그렇게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제도들을 들어보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인지도는 좀 높아졌는데 실제 해당 기업에서 그거를 적용해서 어떻게 근무 제도를 개편해야 되는지 네. 하는 부분에 들어가면 조금 더 막막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설명 자료 매뉴얼들을 만들고 그걸 배포도 하고 또 경제단체나 협회 단체 통해서 또 안내도 하고 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 통해 가지고 업종별로 설명회도 개최하고 또 그 동영상을 게시하고도 있고 이런 제도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부터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는 게 저희가 전국에 지방노동관서가 있는데 지방노동관서에 우리 기업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느냐라고 신청을 하시면은 네. 저희들 감독관이나 노무사들 통해서 1대1로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아, 현장에 나와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 준비도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의논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게 근로시간 줄이다 보면 사람을 채용을 돼야 되는데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또 임금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한번 해결해보고 최근에 이제 인력난 때문에 특히 외국 인력을 많이 쓰는 외국인 사용하는 그런 고용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외국인이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방역 상황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특별 연장 근로 활용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구체적인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각 지방 노동청, 노동관서에 좀 문의를 해보시면 현장 지도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차관님. 외국하고 네네. 비교해보면 우리가 52시간 제도를 한다고 해도 여전히 그 아주 대표적으로 택배기사님들 보면 과로사 문제 이런 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리고 특정 업종뿐만 아니라 국내 최대 포털 회사에서 IT 개발자도 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경우도 있는데 휴식과 건강권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게 추세란 말이죠. 정부에서는 네.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계세요? 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희가 주 52시간제 도입해서 근로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원래 17년도 법 시행 전만 하더라도 2,000시간 넘던 게 작년에는 저희들 통계상으로는 한 1,950시간 이런 정도로 줄어들었으니까요. 그래도 연간 근로시간이 1,900시간대 하는 건 OECD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선진 그렇죠. 국가들 중에서 뭐 저희 정도로 일을 많이 하는 국가는 드물고요. 적게는 하루 평균 1시간 정도, 많게는 2시간 정도, 저희보다 훨씬 짧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2시간 정도 우리가 더 오래 일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그런 사건들도 생기고 사례들도 있고, 특히 최근에 이제 기업에서 근무하는 젊은 세대, 청년 세대들 보면은 또 휴식, 건강, 자기 생활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뭐 직장 생활뿐만 아니고 퇴근 후 삶에 대한 그런 희망이나 요구도 있고 네. 또 일하고 생활하고 이렇게 같이 균형 있게 해나가겠다 이런 요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조직 문화도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 일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 그거를 노사가 함께 고민을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럴 시점이 충분히 되었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릴게요, 차관님. 고용보험이라는 사회 안전망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직종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네. 오늘부터 12개 직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 근로자분들도 고용보험 가입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죠? 12개 직종 몇 군데만 예를 들면 보험 설계사,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방문 판매원, 그다음에 도로에서 흔히 보는 건설기계 운전하시거나 화물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분들 다 합하면 거의 100만 명 됩니다. 다만 이분들 중에서 실제 일정 수준으로 이렇게 소득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한 70 내지 80만 명이 추가로 오늘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혹시 실직을 하셨을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부터 적용되는 직종 외에 추가로 또 확대하실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앞으로도 이 소식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의 감사합니다. 박화진 차관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여러분, 빵지순례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빵에 진심인 사람들은 전국 어디든 빵이 맛있다고 하면 열일 제쳐놓고 달려간다고 합니다. 저희 팀에도 그런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지난 주말에도 빵 먹으러 무려 대전을 갔다 왔다고 해서 깜짝 놀랐답니다. 요즘 이렇게 빵에 진심인 분들이 참 많은데 우리 빵이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빵의 종주국이 한국 빵에 빠진 이유, 관련 내용 취재한 헤럴드 경제 육성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육 기자님은 빵 좀 드시나요? 네, 저 한때는 빵순이로 불려질 만큼 정말 빵을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과식할 땐 얼마까지 가능하세요? 저 많이 먹을 때 정말 많이 먹는데 한 일주일에 한 3-4번 정도는 항상 먹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시군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사를 봤더니 이게 재밌었어요. 미국, 유럽에서는 한국식 빵 사 먹는 사람이 늘었다. 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유럽식 빵을 먹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미국과 유럽인들은 이제 주식으로 빵을 먹기 때문에 담백한 빵을 먹어왔는데요. 최근에는 해외 진출한 국내 베이커리 업체들의 그런 화려한 성공을 통해서 달콤한 한국식 빵을 간식으로 사 먹는 현지인들이 이전보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국내에서는 담백한 유럽빵을 한 끼 식사로 먹는 가정이 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트렌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더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삼시세끼를 집에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진 거죠. 주부들 사이에서는 삼시세끼 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왔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담감을 덜고자 한 끼 정도는 밥 대신 뭐 빵을 먹자 이렇게 된 거죠. 자연스럽게 밥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식사빵 선택이 많아졌고요. 식사빵이라고 하면은 식빵이나 바게트, 깜빠뉴나 뭐 곡물빵, 치아바타처럼 안에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소위 유럽빵, 서구권들이 주식으로 먹던 빵을 말합니다. 네, 그냥 제가 이야기로는 맥맛, 아무 맛도 안 나는 빵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 빵들이 인기라고 하는데 또 재밌는 게요. 우리나라가 사실 빵 만들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외국에서 빵 만드는 기술이 일본으로 넘어가고 거기에서 배워오신 명장들이 많았는데 국내 빵 제조 기술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한국은 빵을 만든 역사가 서구권에 비해서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 빵 제조 기술을 좀 가소평가하기 쉬운데요. 밥을 먹어온 한국인이 빵을 먹어온 서구인이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하지만 한국의 제빵 기술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수한 편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제과 제빵 아카데미죠. 리치몬드 제과기술학원의 권영준 대표는 국내 빵 기술 발전이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높은 수준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 빵에 대한 관심이 저처럼 많고요. 빵에 대한 종류나 그런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조업체들이 이런 소비자 수준에 따라가기 위해서 이전부터 기술 수준이 상당히 많이 향상됐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군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참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게 깐깐하긴 합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과 유럽, 이 빵의 나라에서 한국식 빵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이 궁금한데 거기에도 빵집 되게 많잖아요. 네. 한국식 빵, 한국식 베이커리가 인기가 있으려면 그 나라 빵하고 뭐가 좀 달라야 할 텐데 뭐 차별성이 있어요? 네, 3가지 정도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식 빵은 미국이나 유럽 베이커리에 비해서 종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건데요. 해외 진출한 뚜레쥬르나 파리바게트의 경우에 300여 종의 품목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한테는 그리 놀랍지 않은 얘기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 경쟁 브랜드와 비교를 해보면 2배 정도에서 3배 정도 높은 수치라고 합니다. 네, 국내 빵이 이렇게 많은 종류를 갖출 수 있는 것은 빵 안에 이제 여러 식재료를 넣으면서 가능해졌는데요. 우리는 식빵 하나도 밤식빵도 있고 호박식빵, 보리식빵 이렇게 매우 다양한 종류가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도 야채나 김치, 팥, 치즈 등을 넣으면서 굉장히 다양하죠. 그런데 반면에 미국 매장을 가보면 파리바게트나 크로아상이나 바게트 이런 식으로 정형화된 빵들이 많습니다.
역시 우리나라가 그 빵을 하나 만들어도 이 창의력 대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든 음식이 그렇습니다만 특히 빵 같은 경우에는 이 교태로운 자태 그걸 보여줘야 접시에 일단 담게 되잖아요. 네. 눈으로 먼저 먹고 그 비주얼을 한번 감상한 다음에 맛을 느끼게 되는데 예쁩니까 우리나라 빵이? 네. 두 번째 특징이 바로 그 점인데요. 그 한국식 베이커리가 일단 비주얼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특히 케이크가 그런데요. 네, 한국인들은 그 기발한 아이디어와 네. 창의력으로 그 섬세한 손기술을 통해 제품을 잘 만들어내죠. 케이크 역시 아름다운 꽃 모양 아니면 온갖 캐릭터들을 그 작은 케이크 안에 다 다 들어있죠. 올려놓아요. 네. 네. 우리한테는 익숙할지 몰라도 그 다른 나라의 단순한 케이크 모양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한국 네. 케이크를 처음 접한 미국 그인들의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요. 한 미국 여성은 그 루돌프하고 산타가 올려진 케이크를 보고 너무 귀엽고 앙증맞은 케이크들이 많더라고 감탄을 합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미국 뉴욕에 있는 뚜레쥬르나 파리베게트 매장 앞에 그 케이크를 사가려는 현지인들이 길게 줄을 늘어선다고 합니다. 아. 네.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런 한국 케이크에 반한 이들이 늘고 있는데요. 특히 젊은 여성층 사이에서는 유행이 될 정도라고 합니다. 최근 일본 컨설팅 업체 네오네아가 일본 여학생을 대상으로 2021년 트렌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한국식 생일 케이크가 5위에 올랐습니다. 네, 화려한 색상의 크림 등으로 세련되게 장식됐다라는 점이 인기 요소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일본 여대생들 사이에서는 생일날에 한국식 케이크를 먹는 게 유행이 될 정도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미국 사람들이 그 크리스마스 한국 케이크 위에 올려져 있는 산타 할아버지하고 루돌프 보고 이렇게까지 우리는 루돌프나 할아버지도 종류별로 있잖아요. 그렇죠. 뭐 지붕에서 굴뚝 타고 네.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고 네. 썰매 타신 분들도 있고 일본 여대생 사이에서 생일에 한국식 케이크 먹으면 플렉스 이렇게 되는군요.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 화려한 외형, 뭐 여러 가지 종류 다 좋은데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먹는 거니까 맛있어야 되잖아요. 한국식 빵이 특별히 맛있나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게 맛과 식감에서의 차이인데요. 서구에서는 이제 담백한 빵들이 많지만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빵을 간식으로 먹었기 때문에 달콤한 빵들이 많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 뉴욕지사를 통해서 취재를 해봤는데요. 뚜레쥬르나 파리바게트 같은 브랜드들이 뉴욕의 중심가의 체인점을 계속적으로 늘려가면서 이전보다 현지인들이 한국빵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졌다고 합니다. AT 관계자가 뽑은 그 인기 한국빵으로는 페스츄리 그리고 단팥빵, 소보루빵 이렇게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미국 현지인들이 매장에 가서 페스츄리 같은 빵들을 많이 먼저 구입을 한다고 해요. 아무래도 익숙한 맛이니까 그렇겠죠. 근데 차츰 매장 방문을 많이 할수록 단팥빵처럼 기존에는 이제 시도해보지 않았던 그런 한국스러운 빵들을 많이 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차 한국빵 맛에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내가 전해를 들었는데요. 식감 역시 중요한 인기 요소입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 빵이 비교적 거칠고 딱딱한 반면에 한국 빵은 좀 부드럽고 촉촉한 빵들이 많아서 인기가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국내 빵은 서구에서 찾아보기 힘든 쫄깃한 식감도 있어요. 네, 찹쌀을 이용한 뭐 찹쌀 도넛이나 케찹빵 등 뭐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그렇군요. 우리만의 맛이나 식감 이런 게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굉장히 좀 독특하게 느껴지기도 하나 봐요. 생각해보니까 유럽빵 딱딱하고 질긴 것들은 이것은 빵인가 고무줄인가 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네. 한국식 케이크 얘기 좀 해볼게요. 화려한 비주얼 때문에 인기라고 하셨는데 케이크도 역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맛이 다르다고 하나요? 무조건 빵이나 케이크나 맛이 있어야 됩니다. 네. 네, 우리나라 케이크 경우에 그런 화려한 비주얼뿐만 아니라 맛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혹시 고구마 케이크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아, 네. 없어서 못 맛있죠? 먹습니다. 네.
특히 이 고구마 케이크에 대한 평가가 좋은데요. 그 유튜브에 올라온 한 영상을 보면 고구마 케이크를 처음 접한 미국인들이 일단 그 고운 노란빛 색상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아. 네. 그리고 일단 그 맛을 본 후에는 이런 맛은 처음이다. 너무 부드럽고 달콤하다. 그리고 또 뭐 미국식 케이크에 비해서 너무 달지 않기 때문에 가볍게 즐길 수 있어서 좋다. 뭐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지금 뉴욕에 살고 있는 한인 유튜브가 이제 자신의 에피소드를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졸업 선물로 한국 그 고구마 케이크를 파티에 사가지고 갔다고 네. 해요. 그것을 맛보고 독일이나 프랑스 친구들이 너무 깜짝 놀라면서 맛있다고 계속 감탄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뭔가 약간 뿌듯하기도 해요. 그동안 우리는 빵이 아니라 다른 걸 먹어왔구나 이런 대현각의 시점이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파리 하면은 바게트의 나라, 네. 빵의 나라, 왠지 거리에서도 빵 냄새가 날 것 같은 그런 도시인데 여기에서는 어떨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프랑스는 이제 제가 AT 파리 지사를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2018년부터 파리에 한국식 카페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카페들은 현지 업체들이 운영을 하는 카페인데요. 재밌는 건 이 파리 카페에서 한국의 달콤한 빵들을 판매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예를 들자면 고구마 케이크나 붕어빵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근데 대신에 붕어빵에는 우리가 먹는 팥 대신에 누텔라라고 초코크림이죠. 그걸 넣은 누텔라 붕어빵들을 판매하고 있다고 해요. 젊은 층 사이에서 이게 정말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걸 통해서 사진을 공유한다라든지 또 젊은 층들은 맛이 좋아서 재방문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 빵 맛에 푹 빠졌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고구마 케이크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한동안 확 인기가 있다가 지금은 약간 인기가 사그라드는 네. 그런 참이잖아요. 우리보다 한 발 늦었네요. 이런 현지인들 반응을 보면 어쨌든 우리 베이커리 업체들이 나가서 시장 개척을 잘했다 칭찬해 볼 만한 부분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나가 있는 회사들이 어딘가요? 네, 국내 유명 베이커리 업체들은 지금 해외 시장 확대에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에서 뭐 오봉팽이나 파네라 브레드처럼 유명 현지 브랜드하고 경쟁을 하면서도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뚜레쥬르 미국 법인의 경우에는 CJ 푸드비 해외 법인 중에서 최초로 2018년도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곳이에요. 2016년부터는 3년간 연평균 17%의 성장률을 기록했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라는 악조건이 있었는데도 연속 영업이익 흑자를 거뒀습니다. 미국 뉴욕 매장을 가보면 뭐 소보루나 단팥빵, 김치 고로케와 같은 빵들이 그대로 진열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여기가 한국인지 네. 뉴욕 빵집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네, 그렇게 진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주로 한인들이 빵집을 많이 찾았지만 지금 뉴요커들이 네,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CJ 푸드비 분석을 들어보면 부드럽고 달콤한 맛, 그리고 김치, 마늘, 쌀과 같은 그런 한국 전통 식재료를 활용한 게 이제 호기심을 자극을 하면서 수요로 꾸준하게 이어졌다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뚜레쥬르는 현재 미국을 비롯한 6개국에 280여 개 매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가 있군요. 그 앞서서 말씀하셨던 파리바게뜨라는 브랜드도 해외에서 꽤 자리를 잘 잡은 모양이죠. 네. 파리바게뜨 역시 2013년부터 미국에 진출해 있는데요. 뉴욕의 중심 상권인 타임스퀘어나 미드타운 이런 곳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미국 매장을 총 2,000여 개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고요. 코로나가 확산된 이후에는 배달 비중이 파리바게뜨 해외 매출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나 프랑스에서는 배달 문화가 그렇게 그러니까 발달되어 네.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난해 매출이 한 4에서 5%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SPC 그룹 측은 그 현지 업체와의 차별화 마케팅으로 300여 개에 달하는 다양한 품목수 맞네요. 이런 제품들을 꼽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제품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선택의 재미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합니다. 네, 현재는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등 6개국에서 429개 매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430여 개 매장이 운영이 되고 있다. 네. 우리나라 빵집들이 해외에서 잘 나간다, 외화를 벌어온다, 반가운 소식인데 재밌는 건 이렇게 맛있는 빵의 향연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소비자들은 정작 유럽식, 미국식 이 담백한 빵을 먹는 게 트렌드란 말이에요. 요건 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달콤한 빵을 주로 먹어왔던 우리나라였는데요. 최근에는 그 담백한 빵을 한 끼로 먹는 빵식, 일명 빵식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뚜레뚜레의 경우에는 이미 SNS 상에서 생크림 식빵이나 통우유 식빵 등으로 핫한 식빵 해서 젊은 층의 관심을 끌어왔는데요. 지난해 식사빵 매출이 제품별로 25%에서 많게는 30%까지 전년보다 증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가 나타난 원인은 다양합니다. 코로나로 일단 살이 찐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네, 칼로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식사빵을 먹거나 아니면은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등을 하면서 간편하게 식사빵을 먹는 경우가 많아진 거죠. 또 지난해부터 번졌던 그런 홈 베이커리의 유행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빵집을 가는 대신에 이제 집에서 건강한 식빵을 만들어 먹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코로나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라는 건데요. 크림이나 소시지, 설탕이 많이 묻혀진 빵들은 정말 맛있죠. 네, 하지만 그런 건강에는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밋밋하지만 그래도 건강한 빵을 많이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건강빵 하면 맛이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식감이라든지 다양한 제조 공법을 통해서 맛있게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 앞에도 빵집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 정말 오픈 전부터 항상 사람들이 길게 줄을 늘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빵을 팔길래 저렇게 사람이 많을까 해서 봤더니 유기농 천연 발효 빵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식사빵 트렌드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 이태원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빵으로 유명한 집이 있었는데 전국에서 그 빵을 사러 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이런 트렌드가 이제 전국적으로 일상적으로 번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오늘 빵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 갑자기 군침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도 많았고요. 지금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1815님 빵 설명이 너무 귀여워요. 기자님 목소리가 귀에 쏙쏙 들어와요 하셨고 파파원님도 해설하시는 분 목소리 자체가 케이크처럼 부드럽네요. 빵과 천생연분인 듯. 저도 완전 공감합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오늘 육성현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9769님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인 결혼 이민자입니다. 한국빵 맛있어요. 몽골에 한국 베이커리 진출했습니다. 몽골에서도 한국빵 정말 즐겨 먹어요 하셨네요. 처음 알았습니다. 치킨 시장이 몽골에서 잘 나간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한국 음식 문화가 이렇게 경쟁력이 있군요. 오늘은 국제뉴스 한번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분이죠.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도 빵 좋아하세요? 빵 얘기 밖에서 듣다가 배가 고파졌어요. 그렇죠. 네. 우리는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미국으로 한번 가보면 어떻겠습니까? 네, 미국으로 한번 날아가 볼까요? 예. 우리 정부가 방역 지침 변경을 마지막 순간에 이제 유예한다고 해서 어제 글쎄 좀 말이에요. 저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쉽다 하는 분들 네. 꽤 많았는데 네. 미국도 지금 사정이 만만치 않은 모양이죠. 그 원인이 같은 원인이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막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제일 심한 케이스가
영국인데 영국은 새로운 확진자의 98%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나타나고 있고 포르투갈도 신규 확진자의 96%가 델타 변이 코비드-19 바이러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85개국으로 번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라서 이번에 그 방역 지침 변경을 유예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도 야심차게 7월 4일 독립기념일 때까지는 성인의 70%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지금 상태로 보면은 이제 협력이 이제 4월에 피크에 올랐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목표 달성은 사실상 어려워진 것 같아요. 백악관 발표를 보면은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성인 인구의 70% 까지는 이제 백신 접종 완료를 완전히 할 수는 없고 네. 27세 이상 성인의 70%는 27세. 완료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성인이라 그러면 18살부터죠 미국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제 18세에서 26세까지의 젊은 성인들은 나는 괜찮다. 그리고 백신에 대한 젊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성인하고 나이 많은 성인이 구별하는 건 또 처음이에요. 저도 네. 젊은 성인이더라고요. 우리 정부 지침에 따르면은 네네. 그 자녀 백신 맞으러 갔더니 없대요. 그러더니 저는 7월 달까지 기다리면 된다고. 나이가 아직 너무 어려서 네. 아직 제 차례가 안 왔대요. 그래서 이 정부는 참 세심하다. 네. 나의 기분도 이렇게 좋게 해주고 젊게 만들어주는가 보다. 그리고 나왔죠. 네, 저도 아직 못 맞았습니다. 너무 젊으시니까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미국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 목표가 그 7월 4일이라는 게 아주 의미가 있는 독립기념. 날짜니까. 그러니까 이제 네. 여름 휴가가 미국에서 시작되는 날이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렇죠. 또 이제 메모리얼 데이라 그래서 이제 현충일이죠. 이제 돌아가신 순국 병장 그 병사들을 기리는 날이 메모리얼 데이인데 5월의 마지막 월요일이에요. 그래서 연휴 기간입니다. 그때가 미국에서는 이제 소위 바베큐 시즌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오늘 계속 먹는 얘기만 하는데 네. 이제 그러면 밖에 나가서 그릴을 가지고 나가서 고기도 굽고 옥수수도 네. 굽고 감자도 굽고 빵도 이렇게 구워서 먹고 그러죠. 모여서 가든 파티하고 그러면서 확 늘어날지도 모르니까 피치를 올린다는 거였는데 이게 어쨌든 목표가 차질을 빚게 됐다 이러면은 정치적으로도 좀 타격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트럼프 현상에 다시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했죠. 내가 뭐라 그랬냐? 그 우한 바이러스라 그러지 않았냐? 이 얘기는 요번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2019년 11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작하기 전이죠. 우한 연구소에서 연구원 3명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상과 똑같은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다 이런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하이오 정치 유세에 나타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그래서 이걸 중국 바이러스로 지적했다. 네.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방역을 소홀히 하고 있다. 중국한테 너무 소프트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존재감을 과시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틈을 타서 다시 돌아오겠다는 선언을 한 걸 저도 보도로 접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서 생각보다 코로나19 관련 백신 접종 속도가 안 나고 변이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되면 미국 경제가 회복됐다는 걸 확인해야 미국이 금리를 올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연준의 금리 인상 시점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한국은행이 지난번에 이제 여러 가지 우리 경제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던졌죠. 그리고 우리 경제도 주시하고 있는 것이 미국 연준에서 언제 기본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왜냐하면 미국에서 이제 기본 금리가 인상되면 우리도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우리 경제에서도 이제 돈을 걷어들이기 때문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주택 관련한 대출만 해도 747조 원이거든요. 747조 원. 와. 근데 금리가 올라가고 나면은 주식 시장에 투자했던 분들 그리고 주택 대출 받으신 분들이 못 갚게 된다면 우리 경제도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개인들이 1,782만 원씩 빚을 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박연미 씨도 그렇고 제 어깨도 이제 1,782만 원 무게가 보이고 있는데 제가 그만큼만 지고 있다는 편견을 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더 내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이제 네. 회복이 늦어진다는 게
꼭 나쁜 소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직 인플레이션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대응을 하는 시점이 늦어진다는 면에서는 꼭 나쁜 소식은 아닙니다. 그래요. 일단 국내에서는 미국 금리 인상 시점보다 우리가 좀 앞당겨서 그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 하반기에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또 델타 바이러스 변이 뭐 이거 구체적으로 봐야 될 텐데 참 고려할 게 많습니다. 지금까지 복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식할게요.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한 연구원님.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어때요? 예, 아침에 비해서 조금 더 밀려서요. 지금 마이너스 0.4%대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좀 우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 고용 지표를 둘러싼 경계 심리가 전반적으로 이제 지수의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지만, 그래도 오늘 아침에 발표된 한국의 6월 수출이 거의 40%대 증가세를 기록하는 서프라이즈를 시현했다는 소식이 지수 하단을 좀 제한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눈에 띄는 업종들이 이제 게임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그 중에서도 퍼러디스가 11%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지난 6월 말에 이 회사가 보유한 모바일 게임 검은 사막 모바일이 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인 파노를 발급받았다는 소식이 지금 3거래일째 계속해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고요. 반면에 지금 대형주 중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8% 넘게 지금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배경을 좀 살펴보니까 조금 전 아침에 SK이노베이션 스토리데이 행사에서 이 회사가 탄소에서 그린으로 완전히 정체성을 바꾸겠다고 언급을 했는데, 이게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배터리 사업부를 또 분할할 것이라고 해석됨에 따라 이게 네.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것도 궁금해요. 네. 최근에 보면은 공모가 네. 관련해서 논란들이 좀 있단 말이죠. 뭐 크래프톤이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 공모가가 네. 좀 너무 높게 설정된 것 아니냐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그래서 저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그나마 이제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 분위기인데, 이제 크래프톤 이 회사는 좀 비싸다는 게 여전히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을 산정할 때, 기업 가치를 산정할 때 게임 업종과 무관한 디즈니, 미국의 유명한 회사죠. 디즈니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같이 비교하면서 공모가가 높아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들 왜 게임 회사가 디즈니랑 이런 엔터 회사랑 비교를 하느냐라는 거에 대한 좀 퀘스천 마크, 의문점을 좀 제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급기야 공모가를 다시 산정할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좀 방향을 틀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우리 오후장에 특별히 주의할 거 있을까요? 네, 오후장에도 지금 이러한 흐름이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하락하는 흐름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또 목요일, 금요일 미국에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6월 ISM 제조업 지수, 네. 그리고 금요일 날은 고용 지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둘러싼 경계 심리가 이번 주 남은 기간 동안에는 시장에 좀 작용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첵 1등 하신 크로드 518님 몹시 칭찬합니다. 아까 뭐라고 하셨죠? 빵 얘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잠깐 잊어버렸네요. 오늘 출첵 일찍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달려야 하니님 상병은 안 되나요? 아, 상병 됩니다. 저희 내일 돌아올게요. 발전.